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로고나 기호들은 하나의 시각 언어로 기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역시 약속된 하나의 기호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기호는 알파벳이라 불리우는 26개의 문자 기호일 것입니다. 문자의 기호가 어떻게 생성되고 진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타이포그래피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자를 이용해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 라틴 알파벳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요약해 설명할 수 있다. 문자가 가지는 기호적 의미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인류 초기에는 알파벳을 구성하는 여러 낫자들이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문자들은 오랜 역사 이전부터 그림에서 진화한 기호들이죠. 역사가 시작된 어느 지점부터 인간은 무언가를 기록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사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를 단순화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림 문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죠. 서령 문자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상적 개념화를 해서 기록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상형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는 황소를 뜻하는 동시에 음식을 의미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황소가 가축이기도 하고 동시에 식량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형 문자는 서로 다른 문자들이 하나로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무와 나무 목자가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 모이면 숲을 의미하게 되죠. 이와 같이 대상의 형태를 본떠서 만들고 그 의미까지 개념화한 문자를 상형 문자 또는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무역과 상업을 활발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의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문자책에 대한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인데요. 기원전 1600년경에 페니키어인들은 기호로 소리나 음성을 대신하기 위한 문자를 발전시킵니다. 알파벳의 첫 자와 닮은 A와 B를 한번 살펴볼게요. 페니키언들은 최초에 만든 문자에서 음성의 첫 소리인 아, 그러니까 A 발음이죠. 우리가 알파벳에서 볼 수 있는 A 모양을 만들었죠. 이게 황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들의 첫 단어 알프의 첫 음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 문자를 탄생시키면서 새로운 심벌을 고안해내는 대신에 그들은 이미 쓰고 있던 심벌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했고 B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B는 집을 의미하는 그들의 단어 베스에서 첫 음절을 따왔다고 합니다. 즉 페니키언들은 당시 그들이 의미를 부여해 문자로 사용하던 그림 심벌들을 소리로 인식되는 각 음성들과 연관시켜서 대입하면서 페니키언 알파벳을 탄생시킨 거죠. 표현 문자의 새로운 체계는 고대 그림 문자나 상형 문자보다 훨씬 간소했습니다. 또한 배우기가 쉽고 빠르게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죠. 기원전 1000년경에 그리스인들은 페니키아의 알파벳을 전수받았고 이 새로운 체계의 잠재 가능성을 더욱 발전시켜서 그리스 알파벳을 탄생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프는 알파가 되고 베스는 베타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라틴 문자를 통칭해 말하는 알파벳이라는 명칭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결합돼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들이 처음 페니키아로부터 전수받았던 알파벳은 모음은 없고 단지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축약형으로 쓰이는 빌딩 아니면 미스터, 세인트와 같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자음뿐인 문자는 사업 장부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보다 폭넓은 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겠죠.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인들은 기원전 403년쯤에 여기에 5개의 모음을 추가시켰습니다. 페니키언 알파벳이 그리스인에게 전수돼 수정이 되었고 또다시 로마인들에게 전달돼서 전수되는 과정에서 역시 수정을 거치게 되었죠. 로마인들은 그리스로부터 13개의 문자를 받아들였고 그중 8개의 문자를 새로 고안해냈고 그리고 2개의 문자를 또 추가해서 총 23개의 문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알파, 베타, 감마 등의 명칭을 오늘날과 같이 간명한 A, B, C, D 등으로 개명을 했죠. 그 후 U와 W가 약 500년 전에 추가되고 J가 또 추가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6자의 로만 알파벳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라틴 알파벳은 원래 대문자만 존재했었어요. 소문자는 필사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세기, 그러니까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이 나타나기 전에 유럽에서는 두 가지 필체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인문주의적 필체가, 그리고 독일에서는 블랙레터가 대세였죠. 그중 이탈릭체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주의적 필체가 바로 오늘날 라틴 알파벳의 소문자가 생성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호와 상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게요. 기호와 기호의 대상은 단순한 연결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직접적인 1대1 관계로 밀착된 관계를 형성을 하죠. 이 관계는 기의, 기표, 그리고 해석자 간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기의는 기표에 의미되거나 표시되는 또는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기표는 기의를 나타내는 대상체죠. 해석자는 기호를 해석하고 인지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표와 기의를 하나로 묶어서 기호라고 말합니다. 기호의 해석은 기호가 사용된 맥락,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 그리고 기호의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틀이라는 문자와 틀이라는 지금 소리, 음성은 기표죠. 그리고 나무의 이미지와 나무란 개념 자체는 기의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로 글자를 인지했을 때 가게 문에 오픈 표지판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오픈은 기호이고 오픈이라는 단어 자체는 기표입니다. 그리고 상점이 문을 열었다, 영업 중이라는 이런 의미는 기의가 되겠죠. 기호의 개념적 정의는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개체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기호는 정보 전달이나 사고 감정, 예술 등 정신행위 내용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부호, 표시, 문자 등을 총칭합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는 문자도 일종의 기호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좁은 의미로는 문자나 마크 등의 의미가 붙여진 도형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표현물, 패션이나 다양한 행위 및 그 결과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죠. 기호 그 자체는 종이 위에 잉크나 조형된 물체, 공기의 진동 등에 불과하지만 인간이 이들의 의미를 연결해서 기호로 성립한다는 심리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으로 확장을 하기도 합니다. 기호의 관계는 도상, 지표, 상징의 관계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도상은 묘사된 사물과 유사합니다. 그림 표시, 사진, 건축가들의 건축물, 모형 또는 별자리표 같은 것들이 모두 도상이죠. 지표는 대상을 가리키는 실제적인 또는 암시적인 연결입니다. 젖은 도로는 최근에 비가 내렸다는 표시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불을 의미하죠. 이미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새의 둥지도 도상이지만 그것은 새를 상징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보자마자 새를 연상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상징은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어지는 것, 그 사물 사이에 독단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해석자는 이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상징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야기된 혹은 쓰여진 낱말은 상징입니다. 낱말 BIRD가 있는 bird는 심볼로서 기능을 하죠. 그것의 명칭은 독단적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fruit 아니면 vegetable을 대신해서 새를 가리키는 것에 아무런 그런 논리적 이유를 찾을 수는 없어요. 상징은 연상, 닮음, 관례에 의해서 다른 것을 표현하는 개체, 그림, 쓰임말, 소리, 마크 같은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빨간 팔각형에 stop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죠. 그러면 정지를 표시하는데요. 빨간색의 팔각형은 정지를 표현합니다. 지도에서 세모는 산을 표현하고요. 모든 언어는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과라는 낱말은 실제 사과가 아니고
사과라는 관념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알파벳에서 APPLE는 낮자는 기호지만 이것이 합쳐진 애플이라는 단어는 사과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상징은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기호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타 상징은 상징의 의미가 단순히 1대1 관계의 실제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심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것과 같이 역사, 문화, 그리고 전통,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메타 심볼이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상징화된 글자가 바로 브랜드 로고입니다. 브랜드 요소 중 타이포그래피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글자로 표현된 로고인데요. 로고는 상품이나 상업단체, 즉 회사 등의 조직에 적용되는 시각 디자인을 말하죠. 그래서 본래 로고는 글자로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로고 타입이나 아니면 워드마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점차 그림도 그 범주 안에 포함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글자에서 시각적 표현 방식이 강화되면 글자보다 이미지성을 더 포괄하기 때문인데요. 이미지로 표현되는 심볼과 같이 로고는 상징성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품의 표시나 기업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만 브랜드 심볼, 로고 등으로 만들어져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브랜드화하는 범주가 넓어지면서 아이돌 그룹 또는 무형의 서비스까지도 소위 브랜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징성을 가지는 이미지 또는 글자의 표현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이죠.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는 글자는 하나의 기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이포그래피의 배경 지식을 이해하면서 기호와 관련된 논점들도 함께 학습하면 좀 더 넓게 타이포그래피를 이해하는 안목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정리 1. 그림 문자에서 출발해 상형 문자를 거쳐 표현 문자의 시초인 페니키언 알파벳이 탄생했다. 페니키언 알파벳이 그리스인에 의해 수정되고 로마인들이 수정을 더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6자의 라틴 알파벳이 완성되었다. 2. 문자가 하나의 기호로 작용할 때 기표가 글자의 형상을 가리킨다면 길이는 그 글자가 놓여있는 맥락 혹은 특징에 영향을 받아 생성한 의미를 가리킨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7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